시작하시죠. 고3, 아유, 어서와. 시작과 함께 등장했군요. 저기 앉으세요. 자, 헤이, 헤이맨. 하나, 남자 누구지? 6명인데? 못 봐는 사람. 원빈. 우리 원빈이. 네. 더 주셨군요. 네. 고3 국어 3회, 아이고, 4회 시작했습니다. 4회. 4회 이제 고3자를 예비를 뗐어요. 2019년이라서요. 그때도 뗐었어야 되는데 안 뗐었죠. 4회고요. 4회는 물음표. 답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편지가 있었다고 하죠. 소설가가 출판사한테 물음표만 써가지고 보냈대요. 그랬더니 이 센스 있는 출판사 편집장이 느낌표 보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책 잘 팔립니까? 물음표. 잘 팔립니다. 느낌표. 이런 거였다고 하죠. 우리들의 물음표, 쌤의 물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복습하고 있는겨? 잘하고 있는겨?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겨? 2018년에 패배에 벌써 잊어버린 건 아닌겨? 이런 나름대로의 물음이 있고, 답은 여러분이 각자. 자, 4회는 비문학 지문을 2개를 해봤고요. 약간 좀 형식을 좀 달리 해봤어요. 여러분 지루해할까봐. 숙제 2개를 했는데 이따가 어떤 숙제인지 얘기해 줄 거고요. 문법에서는 품사 체계, 그러니까 품사의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고 명사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조사하고 용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조사부터 좀 이렇게 했고, 여러분들이 어떤 독해력을 기르기 위해서 문법도 좀 이제 줄글로 설명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분량이 조금 많아요. 갈수록 많아지죠? 미안합니다. 20쪽 내외로 하기로 그랬는데. 선생님 원망하십시오. 때리진 않을 거잖아? 문학 여기 똑같이 비슷한 패턴이 있고요. 역시 모라니 피까지 있는 거 도굴차고를 보면 단순한 작품만 있지 않고 해설이 좀 있어요. 역시 독해력 차원에서. 이제 그 새로운 유형이 좀 이제 길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시계점 3하고 소개점 3은 비슷한 패턴입니다. 자, 쪽으로 들어가죠. 독서 4회인데 4회 1번 2018년이니까 이거 2018 학년도라서 6월을 항상 2018년을 항상 한 해를 빼야 돼요. 2017년에 봤던 건데 먼저 읽기를 할 거예요. 먼저 읽기. 왜 썼지? 뭐가 중요하지?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만약에 문제를 만든다면 어떤 게 나올까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쑥 한번 읽어보세요. 밑줄 그어도 되고요. 메모해도 괜찮아요. 동그라미 해도 괜찮고. 지금 5분. 오른쪽 페이지 보지 말고 이 페이지만 보고 쑥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공부할 건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감을 한번 키워봅시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드리죠. 여러분들도 인간된 여러분들도 똑같이 멈춰놓고 진행해 주세요. 도대체 무슨 글인가?
아무것도 모르나 봐야지. 급하게 와서 잘 안 들어오죠? 좀 당황함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네. 그게 안 들어올 때가 안 들어올 거야. 안 들어올. 일 1분쯤 남았네요. 감이 잡혀요? 아, 그래요? 네, 됐습니다. 5분 지났네요. 5분이라는 시간이 참 빠르죠? 네. 보통 이 정도면은 한 8분 이내 정도의 문제까지 다 해결하는 정도의 분량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숨은 그림 찾기죠? 딱 보고 그냥 볼 때는 안 보이지만 집중해서 보면 잘 보이는 몇 개나 찾았는지 봅시다.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그랬네요. 글을 보니까 통화량을 조절하는 건 안 나왔어요. 맞아요? 보통 이런 경우는 좀 이제 그런데 통화량을 조절한다는 얘기는 안 나왔어요. 통화량을 조절한다는 거는 뭐 재밌게 얘기하지만 여기 돈이 얼마나 풀리냐 안 풀리냐. 통화란 말 자체가 우리 원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그 기축통화라는 말이 있죠. 그냥 용어니까 기축통화. 말이 좀 어렵죠? 요거는 달러화를 말합니다. 미국 달러화를 전 세계에 통용되는 기축통화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그런 통화가 안 돼요. 우리나라는 뭐 택도 없죠. 그런 것처럼 통화라는 말 자체는 화폐량. 그래서 이제 이자율과 통화량은 관련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다. 이런 것은 경기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서 활성화시키려고 돈을 많이 풀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머니에 돈이 많이 생기는 거니까 쓸 수가 있잖아. 물건도 소비하고 어디도 관람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경기가 활성화된다. 돈이 돈다. 이런 말을 써요. 반대로 우리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나다니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해요. 그러면 이 순환이 잘 안 돼요.
그때 경기가 위축, 침체한다.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러면 이자율이 그거에 영향을 미쳐요. 자, 그 얘기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자율을 생각하면 이거는 내가 돈을 은행에 맡기면 1,000만 원을 맡겼을 때 이자율이 3%다 하면은 1년에 30만 원 정도의 이자가 생기는 겁니다. 이자율이 높다면 1년에 한 10% 준다 하면은 그냥 돈 갖고 있는 것보다 은행에 맡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자율이 높아지면 시중에 돈이 은행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은행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장의 상황이 과열되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물가가 엄청 상승하는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돈을 은행에 집어넣어야 할 목적이 있을 때는 이자율을 올려요. 이자 많이 들 테니까 돈 좀 맡기세요 하면 시중에 돈이 쏙 빠져 들어오죠. 그럼 시중에 돈이 별로 없으니까 경기가 조금 이제 안정이 됩니다. 반대로요. 시장이 너무 침체를 겪어요. 그러면은 돈을 시장에 보내야 돼요. 그러면 이자율을 낮춰요. 대출이 잘 돼요. 그러면 대출이 잘 됩니다. 대출이 대출이 쉬워요. 아주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니까 여러분들이 경기가 위축될 때는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럼 시중에 돈이 많아야 돼요. 이자율을 낮추는 겁니다. 대출 잘 되게끔. 반대로 경기가 너무 활성화됐어요.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물가가 막 상승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돈을 회수해야 돼. 그럼 맡기세요. 이자 많이 드리겠습니다. 하면 이제 경기가 조금 이제 다운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아주 이자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정부가. 자, 그런 것들을 통화정책이라고 한대요. 통화정책은 그렇대요.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은행이 KB, 우리은행, 신한은행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중앙은행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는 여러분이 알죠?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나라마다 중앙은행이 있어요. 하나씩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는 뱅크 오브 코리아. 돈 찍어내는 그런 데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가서 통장 못 만듭니다. 한국은행 통장을 못 만들어요. 그거 알죠? 그렇습니다. 얘는 중앙은행은 은행들의 은행이다. 은행들의 은행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KB라든가 우리은행 이런 데서 대출을 하잖아요. 그럼 그 은행도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은행들도 또 다른 중앙은행의 돈을 빌려오는 거야. 그래서 중앙은행, 그다음에 KB나 우리나 신한이나 이런 데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시민이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 은행은 중앙은행한테 대출이 필요하대요. 돈 좀 빌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 대출 금리 혹은 예금 금리 이런 것들이 이걸 시중 금리라 그러고요. 금리라 그러고 중앙은행에서 이제 은행들한테 이제 빌려줄 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 금리라 그래요. 기준 금리. 금리 명칭이 좀 달라요. 안 적냐? 동성은 적으라고 해야 적고 보고 쌤 설명이 워낙에 명품이라서 그냥 감탄만 하고 있으면 되냐? 적어야지 임마. 보통 이제 기준 금리는 조금 이제 더 시중 금리보다 좀 낮아요. 왜냐면 그 차이로 이제 은행이 좀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이자를 역시 몇 % 더 받아 먹잖아. 그러니까 약간 싸게 빌리고 약간 비싸게 대출해주고. 그래 은행도 이제 먹고 살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동안 우리나라가 경제가 별로 안 좋아서 계속 기준금리를 낮춰왔었어요. 쭉 낮춰왔었어요. 그러니까 3%대에서 1점 몇 %가 쭉 낮춰졌다가 이번에 조금 올랐어요. 0.25% 이 정도로. 그러니까 기준금리로 2% 미만이잖아요. 100만 원 맡기면 1년에 겨우 2만 원 이자니까 썩 그렇게 매력적인 포인트는 아니죠. 그러니까 경제가 별로 안 좋으니까 이자율을 낮춰가지고 돈을 많이 풀려고 대출을 많이 하니. 근데 대출을 많이 해서 대출이 쉬워지니까 빚을 못 갚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이제 가계 부채, 가계 빚, 그래가지고 이제 파산할 수 있죠. 개인이 은행한테 빚을 대출 받았는데 형편이 어려워져가지고 갚지를 못해요. 파산했어요. 그러면 은행으로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행도 빚 떼이는 거예요. 그 은행이 그게 한두 명이라면 상관없지만 거의 뭐 집단적으로 이제 한개 더 들어가지고 돈 못 갚으면 다 뱉자라 하고 개인 파산, 회생 신청하면 은행도 이제 왜냐면 들어온 돈이 있어야 되는데 빌려줄 게 없잖아요. 월급 어떻게 해줘? 대출을 해주고 대출 이자, 원금 받고 해야 되는데 못해. 그러면 은행도 나가는 돈이 있는데 들어온 돈이 없어. 은행도 파산합니다. 은행도 파산하면 경제 위기가 크죠. 도미노처럼 파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출이 너무 많아서 개인들의 빚이 많아지니까 이거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대출 좀 규제하고 이자율을 좀 올려서 과열된 걸 좀 이제 낮추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개념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돼요. 자, 물가라는 말이 있어요. 물가라면 물건의 가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물가는 높으면 안 좋아요, 소비자들에게. 이거 하나가 500원, 1000원, 2배 오르는 거예요. 엄청 물가 많이 오르는 거죠. 재작년값 예를 들면 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10살 때 1,500원이었으면 똑똑히 기억합니다. 왜 기억하냐? 그때 우리 아빠가 나만 데리고 아들이라고 나만 데리고 처음으로 읍내 나가가지고 이포 읍내 나가가지고 자전거를 사주셨거든. 근데 자전거를 사주신다고. 자전거가 이제 뭐 자전거포에 있는 게 아니야. 조립을 해야 돼. 시골이라. 그래서 조립하는데 시간이 걸려. 그래서 읍내는 왔다 갔다 하는데 배가 고프다 그래가지고 했더니 무슨 냄새냐? 짜장면 냄새. 짜장면 너 먹어봤냐? 아니요 아빠. 먹을래? 네. 가가지고 먹었던 1,500원이었습니다. 똑똑히 기억해요. 지금 얼마입니까? 한 적어도 6,000원? 기본 6,000원? 그럼 4배 오른 겁니다. 한 30년 정도 만에 4배 오른 겁니다. 물가 이렇게 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 너무 많이 오르면 그것도 곤란하죠. 서민들의 생활이 안 좋아지죠? 당장. 그래서 물가 안정이라는 얘기는 너무 오르는 거를 낮추고 적절하게 유지를 해야 된대요. 위에서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이 통화정책이다. 얘기를 좀 했고요. 그럼 전반적으로 배경지식을 쌓길 바랍니다. 자,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인 공개시장 운영. 공개시장 운영이 이제 포인트네요. 은 뭐냐? 중앙은행이 민간금융기관. 요거 개념 잡았죠, 이제. 중앙은행과 민간금융기관은 달라요. 민간금융기관이 KB, 우리, 신한 이런 거예요. 아셨죠? 상대로 채권이란 말이 있네요. 채권은요, 주식과 비슷해요. 주식과 비슷한데, 주식은 실시간 거래할 수 있다면, 채권은, 우리가 나중에 이 채권을 다룬 지문을 공부할 텐데, 만기일이 정해져 있어요. 만기일이 보통 뭐 3년, 5년, 뭐 10년, 요 정도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바로바로 거래는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주식은 조금 불안한데 회사가 언제 망할지 모르죠. 근데 그에 비해서 채권은 그나마 조금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수익은 주식보다는 좀 별로 없어요. 대략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채권을 매매, 사고, 팔아서 금융시장의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게 공개시장 운영이다. 그러면 금융시장의 이자율은 시중금리예요. 아까 설명드렸던 시중금리고
기준금리는 은행에서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할 때 결정되는 금리예요. 약간 달라요. 이자율이. 접근시키는 게 공개시장 운영이래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금융시장의 이자율은 은행의 대출이자고 은행이 이런 은행들이 시민들에게 대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우리 은행들한테 주는 이자율이다. 이해하시고 그러면 채권을 매매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의 채권을 매수와 매도를 뜻을 헷갈리면 곤란합니다. 매수는 산다. 매도는 판다. 이걸 합쳐서 매매라고 하는 겁니다. 채권을 사들이면 똑같은 거잖아요. 뭘 사들이면 어떻게 돼요? 사들이면 이자율이 하락해요. 매도하면 이자율이 상승해요. 이거는 굳이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그냥 조건 지으면 돼. 관계 파악하면 돼. 아, 채권을 사면 이자율이 하락하고 팔면 상승하는구나. 여기 보세요. 채권 이자율 관계를 지금 짓고 있는 거죠. 중앙은행이 채권을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민간은행에 돈이 들어와요. 중앙은행이 사고 중앙은행이 돈을 주니까. 그죠? 사면 돈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럼 돈이 은행에 많다는 얘기죠. 그럼 돈이 많으면 은행은 갖고 있는 돈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 돈 가지고 있어봤자 남는 게 별로 없잖아. 중앙은행에서 채권을 줘가지고 돈이 있는데 다시 맡길 수는 없잖아. 얘는 수익을 내야 돼요. 빌려줘야 돼. 은행에서는 대출해줘야 돼. 개인 대출해줘야 되고 기업 대출해줘야 돼. 그래가지고 대출 이자 받아가지고 점포 유지하고 월급 주고 그러는 건데 팔고 돈이 있으면 이걸 와 돈 많다 하면 안 돼. 빨리 투자해야 돼. 빨리 내보내야 돼. 그럼 내보내려면은 이자율이 비싼데 누가 그거를 돈을 대출하겠습니까? 야 싸게 줄 테니까 돈 좀 빌려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하락해야 되겠지. 반대로 채권을 내가 이제 채권을 반대로 민간에 돈이 없어. 이제 채권을 매도하면 그죠? 매도하면 팔면 돈이 별로 없어. 중앙은행에 팔면 중앙은행의 채권을 판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중앙은행에 들어가겠지. 민간은행에 반대로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중앙은행에 줘가지고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돈이 없으니까 이자율이 올라가죠. 왜냐면 돈이 많으면 야 싸게 줄게 해. 돈이 별로 없으면 야 뭐 10사람? 야 3사람밖에 못 주겠는데 이자율이 좀 5% 해도 할 사람 있으면 있어? 7% 할 사람 있어? 내가 3사람 7%. 내가 별로 없는데 사람이 많아. 빌릴 사람이 많아. 그럼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비싸게 줘서라도 필요한 사람은 있겠지. 자, 요 얘기 여기 지금 조금 더 부연 설명한 거예요. 자, 요 개념. 그러나 굳이 따질 필요는 없다. 그냥 관계로 중앙은행 채권을 사면 이자율을 하락한다라고 그냥 바로 이해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자고 선생님 설명한 거니까. 그래서 이자율이 하락하면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돈이 막 풀려요. 그러면 소비, 투자가 확대된다는 말이 경기가 이런 말은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게 안 읽어도 그냥 경기 활성화라고 말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자동적으로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웬만한 경제 지문이나 그런 것들은 이렇게 소비, 투자 확대되면 경기 활성화. 근데 너무 지나게 냅두면 경기 과열.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서요 활성화되고 과열되는 거야. 사이클이죠, 사이클. 사인 곡선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우리 앞에서 J커브 배웠잖아요. J커브. 그런 것처럼 활성화되고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올라요. 오른데 관계 파악하면 돼. 그냥 오른데 왜 오른지는 나중에 생각하고 반대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경기 위축 물가 상승률은 떨어진다.
자, 이해해 봅시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을 거예요. 돈이 많이 풀리니까 너도나도 막 쓰는 거지.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오른다. 여기 보세요. 물건을 살 돈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물가가 올라도 팔려요. 시장 상인들이 사람들이 돈이 좀 많은가 봐. 야, 좀 비싸게 불러도 사겠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야. 혹시 돈이 많으면 사람들 돈이 많은 것 같아. 이거 500원 받아도 500원짜리 1000원 받아도 사람들이 살 것 같은데? 돈이 많으니까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사람들은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돈이 없어. 주머니 돈이 없어. 그럼 위축돼요. 그러면 이거를 1000원에 팔았는데 사람 돈이 별로 없으니까 안 되겠어. 1000원에 안 팔릴 것 같아. 500원 낮춰야지. 이게 심리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게 우리 선생님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좋은 건데 여기는 괜찮은데 요게 안 좋은 거야. 항상 다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정책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나요? 이거는 한 번만 공부하면 돼. 그 원리만 한 번만 내가 지금 간대로 이해한 설명한 대로 한 번만 이해하면 나중에 또 나와. 이 개념은 변함이 없어. 경제 법칙이라. 제대로 한번 봅시다. 자, 이와 같이 공개 시장의 운영의 영향은 경제 전반에 파급된다. 영향을 많이 준다예요. 그 어휘 문제는 따로 하진 않았어요. 자, 여기까지는 1문단에서 통화 정책 관련해가지고 공개 시장 운영 관련해가지고 이자율만 가지고 지금 어떻게 물가를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켰는지를 지금 보여준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과 민간은행은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고가 굉장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탑뉴스야. 그리고 이거는 날마다 올리고 내리고가 아니야. 거의 뭐 1년에 한 번 정도. 그때 회의도 엄청 많이 해요. 기준금리 0.25% 얼마 안 되는 것 같잖아. 근데도 그거 하나 올리고 내리고 하느라고 몇 차례 회의하고 막 1년 내내 막 하고 막 겨우 찔끔 이렇게 올리는데도 뭐 신문이랑 계속 터필돼요. 그만큼 영향력이 커요. 그러니까 대출 은행 그러면 돈 빌린 사람, 돈 맡긴 사람의 희비가 엇갈리거든. 이자 올라가 봐. 돈 빌린 사람은 장난 아니에요. 대출 이자 갚아야 되는 거니까. 대신 예금한 사람은 땡큐지. 5% 10% 올랐어. 이제 5만원인데 10만원 줬는데 땡큐 하는데 돈 빌린 사람 경제 안 좋잖아요. 안 좋았는데 돈 빌린 사람 있을 거 아니야. 돈 빌린 사람 많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올라가도 그게 100만원에 1%면 만원이지만 100만원 빌리진 않잖아요. 1억 빌리고 10억 빌리고 막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게 0. 몇 %라도 몇백만원 단위니까 감당하기 어렵지. 지금 형편이 안 좋은데. 그래서 기준금리로 중앙은행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다 효과가 엄청 큰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1-1번, 3번, 4번 관련해서 설명 방식의 OX를 묻고 있는 선택지예요. 자, 1-1번부터 한번 봅시다. 지금 천천히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세요. 통화정책의 목적을 유형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통화정책의 목적이 뭐였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떠오르십니까? 통화정책의 목적이라고 할 만한 문장은 요거예요.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그러니까 경제적 이거는 물가 안정과 같은 이니까 경제적 목적의 하나의 사례잖아요. 어쨌든 경제적 목적이라는 거야. 달성을 위해 이거 한다. 공개시장 운영도 이거다. 그러니까 1문단만 봐서는 유형별로 나누었다라는 말은 최소한도로 기준이 있어야 되고 2개 이상은 나와야 돼요. 보통 이런 식의 문장은 안 되지. 통화정책은 기준에 따라 이거에 따라 요것과 요것이 있다. 요래야지 되죠. 요거는 뒤에도 또 봐야 되긴 하겠지만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X다. 유형 나눴다라면 최소한 2개 이상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얘기 요게요. 요게 이제 분류야. 분류했냐 안 했냐라는 따지는 건데 아니죠. 분류 최소한 2개 이상. 자, 일단 3번 보면
공개시장 운영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순서죠. 여기 보니까 파급된다라 그랬죠. 그래서 채권을 뭐 매매하고 매도하고 쭈르륵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었으니까 인과적으로 원인 결과 뭐 하니까 뭐 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자율이 하락하면 수별 투자 활성화되고 오르고 이게 다 인과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맞다고 봐야 되고 인과적이라는 말이 하나의 포인트였죠. 인과적이다. 또 설명 방식이니까 이런 어떤 정의라는 방법 이거는 분류를 알고 있느냐 인과를 알고 있느냐 뭐 그런 거죠. 설명 방식이니까 키워드가 그렇습니다. 주 용어의 정의했다. 이거는 하나라도 하면 돼요. 첫 번째 문장에 통화정책은 뭐다 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수단을 설명하고 있다. 아이고 이거는 그거네요. 공개시장 운영이네요. 그죠? 대표적인 수단이 이거니까 공개시장 운영은 이거다 한 거니까 이거를 정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수단이니까요. 그렇죠? 공개시장 운영. 요거 답을 말하자면 공개시장 운영이 답이 되겠네요. 요거는 오케이. 요거는 X. 자, 이 문단 봅시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해 요건에 대한 설명이네요. 필요한 게 있어. 요건은 필요한 조건. 요건은 얻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이다. 그러면 선제성은 뭐고 정책 신뢰성은 뭔지 어떻게 효과를 얻는지를 또 질문 던져 따져봐야 되겠죠? 선제성이다. 용어. 먼저 선제적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경제 변동이라는 거는 뭐 상승, 뭐 하락 이런 거겠죠? 너무 상승해도 과열되니까 그러니까 과열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할 수는 있지만 침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 국면에 과열될 거를 선제적으로 예측해서 정책을 펼친 다음에 진짜로 과열을 안 시키게 만드는 게 신의 한 수죠. 요거 하는 거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라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월급 주고 공무원들 뽑아가지고 대우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너무 침체, 너무 장기 불황까지는 안 되게끔 정책을 펼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자율이니까 너무 활성화될 것 같아. 아직은 활성화 아닌데 좀 있으면 활성화될 것 같아. 그럼 지금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돈을 회수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냅두면 활성화될 것 같아. 돈이 많은 것 같아. 회수해야지. 그럼 이자율을 올려야 돼. 이자를 얼마나 올릴 것이냐. 그거는 이제 연구를 많이 해야지. 공무원들이 우리 월급값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떨어질라 그래. 그러면 아직은 경기가 안 좋은 괜찮은데 좀 있으면 떨어질 것만 같아. 떨어질 것 같으면 야 이자율 좀 낮춰. 이자율 좀 올려. 낮춰야 되겠네. 돈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언제 적절한 타이밍 선제적인 건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차가 발생한대요. 정책이라는 거 있잖아요. 정책을 펼치는데 의도한 대로 우리가 왜 예전에 제이콥 할 때도 수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잘 돼가지고 엄청 잘 될 거라고 예상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쪽 나라에서 0.75달러 아직도 기억해 숫자가 용승아 1달러짜리 0.75달러짜리 왜 웃어요 자식아. 0.75달러로 인식하기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마찬가지겠죠. 정책을 실행하면 곧바로 약발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약 먹으면 바로 약이 그냥 먹자마자 그냥 오 괜찮은 것 같아. 이거는 플래시보 이펙트라고 하는 거예요. 괜히 그냥 하는 거죠. 진짜 1시간쯤 있다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약발이 좀 늦게 나타난다. 그게 정책 외부 시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상하고 지금쯤은 될 것 같아. 딱 선제적으로 정책을 펼쳤는데 그만
예상과 다르게 시간이 안 맞아버렸어. 시차가 발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망했어. 와. 그러니까 이 시차, 내가 정책이 얼마만한 시간 이내에 효과 나타날 거냐? 그래가지고 내가 예상이 3개월 후에 안 좋아질 건데 내가 지금 이 정책이 3개월 후에 딱 맞춰가지고 할 건지 아닌지는 정확히 어렵단 말이야. 그런 고민인 거죠. 외부 시차와 헌재성의 문제관계. 자, 헌재성은 그런 개념이고요. 시차가 발생하니까 언제 적절한 타이밍에 선제적으로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가 고민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면 중앙은행이 경기가 안 좋아졌어요. 침체야. 들어서야 미리 했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안 좋을 때 바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이 인하한다는 얘기는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확실히 안 좋아졌을 때 야, 좋아져야 되는 거니까 빨리 금리 인하해 라고 해버렸어요. 인하했어. 그러면 이거 기준금리 인하가 바로 정책인 거잖아. 이게 바로 통화 정책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책을 펼쳤어요. 잘했지. 이론에 맞잖아. 안 좋을 때는 돈을 풀어라. 그러려면 이자를 낮춰야 된다. 했는데 그만 재수없게도 정책 외부 시차가 발생해가지고 경제가 스스로 벗어났네? 그 시간 후에 금리 인하의 효과가 발생되면 안 좋았을 때 끌어올리기 위해 금리 인하했는데 지가 일어나 버렸어. 그래서 얘가 아파요. 약 주세요. 약을 먹었어. 그랬더니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일어나 버렸어. 아니 약효가 아직 발현 안 되던데. 괜찮은데 뒤늦게서 약발이 생겨가지고 얘가 미쳐버리는 거야. 누워있어가지고 일어나기만 하면 됐는데 지가 일어났는데 약발이 그대로 나가지고 막 미치는 거야. 와! 그럼 이제 과부하 걸리는 거지. 쓰러지는 거야. 되고 막 이렇게.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요 얘기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들어서야가 아니라 예상을 하고 시차가 발생하고 예상을 하고 지 스스로 못 일어나게 이 약발로 일어나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 아니면은 지가 예상하는 건 스스로 일어날 것 같았으면은 냅두고 금리 인하하지 말고 그 시간과 타이밍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국면에 들어서기 전에 미리 예상해서 딱 들어간 타이밍에 정책을 펼쳐라. 펼치는데 이 시간이 고려가 되는 거니까 쉽진 않겠지만 연구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딱 들어간 타이밍에 약발이 날 수 있게끔 일어날 수 있게끔 정책을 펼쳐라 이 얘기입니다. 비유가 적절했어요? 딱 봤는데 일어나는데 지가 일어나서 약발이 그때 나가지고 돼버리는 그런 상황을 피해야 된다. 참 여기 병이 다 나왔는데 약 먹는 꼴 이거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좋겠습니다. 자, 이 경우 경기가 과열될 수 있겠죠. 머리가 뚜껑 열리는 거야. 부작용이 발생. 경기 과열은 물가 상승 아까 물가 상승 돼가지고 물가 상승되면 인플레이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은 인플레이션. 돈이 많아지는 거죠. 돈이 많아지는 거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어떤 나라는 경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엄청 낮춰버렸어. 돈이 막 풀려. 돈 막 찍어내.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500원짜리 뭐 하나 사는데 돈을 막 트렁크 막 2박 2장 싸가지고 하는 거야. 돈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물가가 그냥 막 저기 어디야? 베네수엘라? 1000만 포인트 올라갔대. 상상이 됩니까? 1000만 포인트. 물가가 5%만 올라가도 우리나라 망했다 그래요. 5%만 올라도 물가가 엄청 올랐다 정부 욕해요. 근데 1000만 %가 올라갔대. 이거 진짜야. 1000만 %포인트 올라갔대. 상상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그 나라 국민들은 이제 못 살지. 탈출하고 이제 그렇지. 그래서 경기 과열 같은 경우는 여기
돈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발생하고 돈 가치가 하락해가지고 돈으로 벽지를 말라요. 종이 살 돈보다 훨씬 저렴하게 돈을 살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작용이 따라올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게요? 따라서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정확히 고려해가지고 뒷북치지 않게끔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1-2번 볼게요. 통화정책에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예를 들어 예시죠. 설명하고 있습니다. 3번 이번에는 그 선제성 말고 정책 신뢰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신뢰에 대한 얘기. 두 번째, 신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민간의 신뢰라는 거 보세요. 선생님 중요한 얘기했는데 경제는 심리예요. 굉장히 경제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한 번 같지만 경제는 심리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실체적으로는 아무렇지 않은데 불안불안 심리하면 사람들이 불안불안하면 돈을 막 안 쓰고 아끼고 그러는 거예요. 불안불안하니까 현금을 손에 쥐고 있어야 된다.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소비가 위축돼가지고 경기가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 게. 경제의 심리라는 말은 여러분 나중에 체감할 수 있을 거예요. 정부 정책이 민간은 시장이에요. 신뢰를 줘야 약발이 먹혀요. 그 다음에 따라서 중앙은행은 신뢰성에 손상되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통화정책이 민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어요. 또 들어가요. 신뢰 얻는 방법에 대해서 또 들어가는 거예요. 프리드만이라는 학자가 준칙은 어떤 규칙, 준거, 법칙, 법 쉽게 말하면 삼아서 민간에 약속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라는 얘기죠. 파이널리 반드시 이를 지킨다. 준칙주의. 그러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는 얘기죠. 정부가 민간에게 약속한 거는 반드시 지킨다. 믿어라. 라는 그런 얘기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령 예예요.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을 목표치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3% 이내로 지키겠습니다. 하면 무슨 수를 써도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이 믿어요. 이 정부가 한 말은 믿어야 되겠구나. 그럼 정부가 한 말을 그대로 믿으니까 정부의 설계대로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죠. 정책이 먹히는 거야. 이걸 위해서 정책 펼쳤는데 시장이 안 믿어. 그럼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죠.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심리가 진정이 돼요. 경제의 심리입니다. 괜찮대야. 그래? 그럼 써도 되겠네? 불안하니까 안 쓰는 거거든. 근데 다들 괜찮다고 하네? 너도 괜찮고 나도 괜찮고 다 괜찮다고 하네? 그럼 좀 쓸까? 여유있게 쓸까? 그러면 이제 소비가 활성화되고 투자 활성화되고 좋아지는 거죠.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물가가 안정되고 나면 물가가 이제 올라갔던 게 내려간다는 얘기는 이제 경기가 조금 이제 다운된다는 얘기잖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물가가 너무 과열돼가지고 다운시켰는데 다시 또 이제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면 경기를 이때의 부양은 상승시킨다는 거예요. 가족 부양이 아니고 상승시킨다. 활성화시킨다 이 얘기입니다. 활성화하는 것도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렇죠?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그런데 만약에 문제는 민간이 일반되지 않아. 봐봐. 안정되면 경기 부양하는 것은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럼 물가는 상승할 거 아닙니까? 그럼 뭐야 이거? 이랬다 저랬다 해? 이것들이 말이야? 그 신뢰가 훼손돼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주도받도 안 되니까 차라리 경기가 다시 활성화 안 되어 좋으니까 약속은 지켜라. 약속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애초에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요거 경기 부양에 욕심을 거둬라. 괜히 그랬다가는 더 큰 신뢰 상실한다. 아직 저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이제 또 두 번째 견해. 그러나 민간이 사후적인 결과만으로는
중앙은행이 준칙을 지키려 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고, 그래서 민간은 아무래도 정보가 조금 이제 많이 별로 없으니까 조금 어렵고요. 또 중앙은행의 준칙을 지킬 것을 강제할 수도 없어요. 국민들이 요구한다고 정부가 말 듣습니까? 정부는 또 정책의 필요성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강제할 수도 없어요. 현실이라는 얘기죠. 재량주의라는 게 있어요. 재량껏 해라. 그런 뜻입니다. 재량은 재량껏 해라. 융통성을 발휘한다. 그 소리죠. 여건 변화, 환경 변화에 따라서 신축적인 융통성 있는, 우리가 왜 융통성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하잖아요. 융통성이 있는 정책 대응을 지지하고, 준칙주의의 엄격한 실천은 어렵다.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 휘어지기도 해야지. 배쪽 같으면 부러져?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요. 아울러 준칙주의가 정말 최선이냐? 이때 물음이라는 거는 의문이라는 거죠. 의문이 든다. 준칙주의는 그게 바람직한 건지 아닌지 좀 의심스럽다.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그런데 봐봐. 변화 상황, 큰 변동, 여건 변화가 엄청 컸어. 이를테면 1929년 미국의 경제 대공황. 주식이 뚝 떨어진 거예요. 망한 거야. 거의. 그런 큰 변화에서도 이전의 일관된 원칙을 유지해야 되는 거냐? 아예 그냥 끝나는 거지. 미국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과감하게 정부가 적자 재정하고 돈을 막 풀어가지고 사람들 억지로 돈 쥐어줘가지고 활성화시키고 이적으로 그랬었거든요. 부양하고 그랬었거든요. 이럴 때는 당연히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 고지고대로, 원칙대로만 하면은 그 장애물될 수 있다. 신뢰성은 중요하지. 어느 원칙이든 정책의 신뢰성은 중요한데, 이럴 수도 있잖아. 준칙을 지켜도 신뢰성이다. 일반적인 원칙이야. 그런데 우리 정부는 상황에 따라 정책을 국민들을 위해 하고 있어. 이럴 때는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모두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게 최선이라는 건 우리들은 알아. 이 정도만 해도 신뢰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게 현실적이지.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신뢰성을 주는 게 꼭 준칙에 얽매여서만은 얻는 거 아니다. 아까 쌤이 얘기한 대로 그때 다르긴 하지만 그게 비일관적인 원칙으로 그냥 줏대 없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상황 속에서 연구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납득시켜 설명시키고 피해받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하고 이러면은 그걸 누가 못 믿어? 믿지. 그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그 정도. 자, 1-5번 보시면 통화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준칙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두 견해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두 견해, 준칙주의와 재량주의 차이, 대조의 방법으로 드러내고 있지요. 자, 2번 문제인데요. 정답률 좀 보세요. 29%. 최저. 지난번에도 3회에서도 30몇 %짜리 있었는데 요거는 29%. 당시에 여러분의 선배들이 전혀 건들지 못했던 10명 중에 3명만 맞았던 그런 선택지였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도전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문제라서 보기와 선택지를 보기와 이 고려사항 잘 보셔서 답을 내보도록 해주세요. 2번 문제 여러분 쌤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한 3분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피곤해? 어? 여기 필기도 안 하고 졸았지? 맞아. 내조라고 적어놓고 이 자식 봐라 이거. 결심은 틀어진 거야? 네? 아니요. 그럼 왜 졸아? 먹지 마. 적당히 먹고 와야지. 돌릴 거 생각해서. 수업 시간 안 주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딴 시간에 집중하는 것보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용만이 전부 아니잖아. 쌤의 설명이 더 중요하잖아. 그때 딱 느낌 있잖아. 네. 시간이 지났군요. 이렇게 한 문제 푸는데 3분 시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쌤이랑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거를 이제 한 페이지 집어넣었으면 좋았을 걸. 그러지 못해서 좀 이제 같이 보기가 좀 불편할 텐데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준금리가 4%네요. 유지되고 물가 상승률이 요렇게. 그래서 분기가 보통 이제 3개월을 묶어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그렇습니다. 경제학자 병이 예측했어요. 생활 안정을 위해서 물가 상승률을 매 분기 2%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겠네요. 그죠? 요거로 이제 2%로 낮춰야 돼요. 요것도 이제 2% 낮추기 위한 정책이 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안했는데, 저라! 욕먹었대요. 참네.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병이 제안한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보니까, 고려사항을 보니까, 기준금리가 4%라고 했죠? 1.%포인트만큼 변하면, 물가 상승률은 1%포인트만큼 달라진대요. 그리고 기준금리 조정과 공개시장 운영은 1월 1일, 4월 1일에 수행한대요. 그리고 외부 시차는 1분기. 외부 시차는 1분기 동안 지속되고, 그러니까 요때 이 2분기가 상승률이 3%니까 2%로 줄이려면 4월 1일 날 하면 안 돼요. 그죠? 1분기니까 요때 해야 1월 1일에 여기 2분기에 3% 되는 걸 예상되는 거를 2% 줄이기 위해서 1월 1일 날 정책을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얘도 똑같이 3%잖아요. 1분기 동안만 유지가 되는 거니까 4월 1일 날에도 또 얘를 낮추기 정책을 펼쳐야 돼요. 그냥 2번 해야 돼요. 얘는 2번. 요때 한 번 해야 되고 요때 한 번 하는 거는 요때를 위해서, 그리고 4월 1일 하는 거는 3분기 낮추는 걸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다 1월 1일, 4월 1일 이렇게 나오죠? 선택지를 보니까. 에이. 그쵸. 만약에 이제 뭐 4월 1일 날 하고 뭐 7월 1일 날 하면 그거 아예 틀리는 건데, 다 근데 이번에는 1월 1일, 앞에는 1월 1일, 뒤에는 4월 1일이니까 그런 변수는 없네요. 자, 그러면 이 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기준 금리하고 물가 상승률하고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정리가 되었었나? 본 내용 확인해 보면 우리 이랬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가 상승률, 금리, 이자율이 배운 걸로 했잖아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시중에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죠? 경기가 안 좋아져요. 그러면 물가 상승이 안 된다 그랬죠? 요거 기억납니까?
그러면 은행의 이자율이나 기준금리나 같이 가는 거거든요. 중앙은행에서 민간은행으로 똑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메커니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가 상승률을 낮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겠네. 그죠? 근데 1% 낮추려면은 1.5%포인트 변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4%에서 5.5%포인트로 올라가야 돼, 1월 1일 날. 그래서, 자, 기준금리 이자율 올라가야 떨어지는 거니까, 떨어뜨리니까 올려야 돼, 기준금리를. 그렇죠? 근데 얼마나 올려야 돼? 1% 낮추려면은 1.5%포인트 변화해야 되는 거니까, 4 더하기 1.5. 5.5% 올려야 되고, 4월 1일 날에는요, 똑같이 3에서 2로 떨어뜨려야 되는 거니까, 계속 그대로 5.5%로 유지가 돼야, 이렇게 적었죠. 그러면 5번이 답이 된다. 이해가 되시면 키워드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딱 하나 이거. 이 문제 푸는 핵심 이론은 요거 우리가 공부한 대로 1문단, 2문단 했던 거 가지고 복잡해 보이지만 네. 그 다음에 3번 문제 여러분 이 질문 요거 쌤저 요거 잘 예. 3번 문제 바로 밑에 67%짜리 있는데요.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이요. 이럴 때 여러분 적어주세요. 이 문제에 기업은 니은 있는데 기업은 준칙, 니은은 재량이라고. 준칙, 재량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헷갈려요. 과학 지문 중에 내가 보여줄게. 수업 못할 것 같은데 보여줄게. 얼마나 비틀어 놨나. 자. 보면은 역시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여러분. 시간을 한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근거라는 말은 여러분, 근거를 하나 생각해 보라라는 그런 의도예요. 굳이 적을 필요는 없어요. 아셨죠? 대신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됐고요. 기업 준칙이죠. 중앙은행이 정책 운용에 관한 준칙을 지키느라 길면 좀 끊어주시고 경제 변동에 실질적인 대응을 못해도 바람직하다. 네, 정답입니다. 대응할 필요 없어. 지켜. 어떤 상황에서 지켜. 이거였죠? 자, 2, 3, 4, 5번 볼게요. 재량주의에서는 중앙은행이 이렇게 아예 니은을 이렇게 재량주의라고 바꿔도 문제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량에서는 중앙은행이 스스로 정한 준칙을 지키는 것은 얼마나 가능하다. 재량에서는 가능하지 못할 수도 있다. 가능하다? 아니에요. 못 지킬 수도 있다. 라는 얘기였죠? 이 부분이 문제고 준칙에서는 재량과 달리 지키지 않아도 아예 틀려버렸죠. 무조건 준칙에서는 지켜야 돼요. 4번 재량에서는 준칙과 달리 통화정책에서 민간의 신뢰 확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부분이 조금 여러분을 고민에 빠뜨렸을까요? 1번이 워낙 확실하긴 한데 아까 그
선생님 마지막에 설명했던 부분. 신뢰는 중요하다. 단 그것이 얻는 방법이 준칙 유일한 건 아니다. 탄력적으로 대응해도 충분하게 수치를 얻을 수 있다. 그 얘기였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니고요. 재량에서는 준칙과 달리 전개 상황 변화에 대한 통화 정책의 탄력적 대응이 효과적이지 않다. 효과적이죠.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X. 자, 비문학 수업은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다 하면 시간이 좀 그래서 쌤이 영상으로 올릴 테니까요. 안내만 좀 할게요. 하고 좀 잠깐 쉴 텐데. 여기 그래프 있으면 쫄죠, 여러분들? 여기 10번 문제는 71%. 그다음에 8번 문제는 43%. 내가 고를 때 정답률이 다보다 안 좋은 거로 우선 좀 고르려고 해요. 여러분 더 고민하려고. 이거는 2번 이거는 본문을 내가 옮겨둔 거예요. 참고하시라고요. 본문을 보는 연습을 한 번 더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9번 문제에서 기업과 니은 아까 준칙 재량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글의 흐름이 어떤 거냐면 달력인데 역법이라 그래요. 역법인데 율리우스력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레고리력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기억과 니은으로 자동적으로 인식하죠. 기억 다음에 니은이라고. 근데 보면 얘가 기억이고 니은일 거 아니야. 그죠? 시간상으로 앞섰으니까. 그런데 본문에서는 기억이 그레고리고 니은이 율리우스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표시 없이 그냥 읽으면 이거 그냥 다 틀리는 거야. 정답률이 비교적 문제가 쉬웠거든요. 계산 조금만 하면 되고. 그 전에 60%였던 얘기는 기억력을 헷갈려가지고 순간 낚인 거야. 율리우스력으로 보고 기억을. 그렇게 했던 건 여러분들이 꼭 이게 기억력을 하는 거는 아예 그래고를 써놓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아예 집어넣어서 읽는 게 좋아요. 아셨죠? 네. 그리고 숙제 안내해 드릴게요. 자, 오해할 지문을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살펴보시라라는 그런 의도예요. 다음 주에 다룰 거예요. 오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각각의 지문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문장으로 한 문장만 중요한 개념은 그냥 키워드로만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비교하는 문제, 개념 물어보는 문제, 비교하는 문제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단서로만 이렇게만 좀 해줘 보세요. 그걸 3개의 지문 쌤이 실어놨습니다. 이렇게요. 3회까지. 그리고 해석하는 좋은 글 읽기에서 쌤이 요거 누구 글씨게요? 내 글씨예요. 책을 읽고 너무 감동받아서 전부를 다 줬고 쌤 공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붙여넣으려고 쌤이 책을 읽고 중요한 구절은 공책 적는데 이게 하나의 페이퍼에다가 다 적어놓거든요. 그러니까 책에다가 A4 용지에 반 접어가지고 그 책에 책갈피를 꽂아놔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적는 것이 아니고 여기 다 붙여놓거든요. 한 권에 대해서 중요한 구절은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박상. 쌤 지난번에 왜 농부 될 거라고 농부하고 장래 희망 중에 하나라고 그때 그분이 쓴 책인데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공부하고 땀 흘려 일하고 혼인하고 자식을 낳아 함께 살면서 늙어가는 것은 모든 과정이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돌아가기 위한 작은 연습이겠지요. 행복이란 삶에 만족하여 더없이 기쁘고 즐거운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여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이제 마음의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타이핑 워드 프로세싱 하려다가 그냥 내 글씨를 한번 잘 썼길래 글씨를 깔끔하게 쓰려고 노력했길래 보여줬어요. 색다른가요? 스캔해서 붙이느라 조금 고생했어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쌤 이 책을 한 열흘 동안 읽었던 것 같아요. 제목은 부끄럽지 않은 밥상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문법 들어가겠습니다.